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논증형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질문들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업로드가 지연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문제는요. 라책형에서는 6번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나책형에서는 26번 문제가 될 겁니다. 해당되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논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부터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 유형을 먼저 볼 때 발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 그리고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논지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는 순간부터 이 글은 굉장히 크게 읽어야 되는 글이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미 필자의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부터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속도를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예측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논지라는 단어와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글의 유형을 통해서 내가 독해의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필자의 논지를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그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포인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친구의 질문이 있는데요. 논증형과 추리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발문으로. 즉 여기에서 우리가 지문의 유형을 볼 때는 반드시 첫 단락을 통해서 지문의 유형을 확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읽으면서도 우리가 지문의 유형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미 늦어요. 누군가는 첫 단락을 통해서 지문 유형을 확정하고 전략을 짜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독해를 하고 선택지까지 예측을 하는데 지문을 읽다가 이 지문의 유형이 그건가 보다라고 알아차리면 그거는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단락에서 지문의 유형을 확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단락에서 우리가 지문의 유형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필셋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 주장형 지문을 알 수 있는 단어 바로 베블런과 같은 사람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논이라든지 무슨 주의, 그 다음에 논쟁 혹은 주장 이런 단어들이 아예 첫 단락에서부터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글은 주장형 지문이고 논증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무조건 지문의 유형을 확정하라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문의 유형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베블런의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견해가 궁금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궁금한 건 베블런의 입장이 아니라 필자의 견해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제시를 해주면 보통 그것에 대해 필자는 반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블런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순간 베블런의 견해에 대해서 필자는 반박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딱 여러분들께서 멈췄을 때 베블런의 이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필자가 얘기하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가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첫 번째 단락에 베블런에 대한 입장을 읽으셨을 때 강하게 독해해야 될까요? 약하게 독해해야 될까요? 당연히 약하게 독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가 궁금한 건 필자의 견해가 더 중요한 거지. 베블런의 견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블런의 견해에 대해서 필자가 무슨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베블런의 견해는 약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빨리 필자의 견해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뒤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베블런에 대한 첫 번째 단락 빨리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 머물러줘야 될 것 같아요. 사치품 사용 금기, 사치품의 소비와 관련된 거. 그래서 사치품의 사용 금기, 사치품의 소비, 사치품의 사용에 대한 소비와 관련된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락 마지막에 보면 배블런은 사치품이 가격에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결국 사회적인 지위를 가시하려는 상류층의 소비 형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텐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키워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피셋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려는 상류층의 소비 행태. 어쨌든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 지위, 계급과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힘줘서 읽어주시고요. 지위라는 키워드도 피셋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는 소재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배블런에 따르면 결국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사치품의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가시하려는 그러한 상류층의 소비 행태 때문이다. 근데 필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겠죠. 그쵸?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다른 얘기를 해주겠네? 필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나 보다.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따라서 새로운 사회의 도래는 배블런의 과시소비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 상태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마지막에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사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 이거 의도적 강조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요하다 의도적 강조니까 여러분들은 의도적 강조의 표현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단어, 그죠? 사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류층에서는 차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단락에서는 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강조라는 장치가 얘를 강조해 주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의도적 강조의 장치가 강조해 주는 표현을 여기에서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하면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현대의 상류층은 고급 화려함, 낭비를 과시하기보다 서민들처럼 소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과시한다. 자,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는 사치품을 소비하는 서민들과 구별된다는 점이고 친근감을 준다는 점이 다른 하나이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니까 서민들과 구별된다. 서민들한테 친근감을 준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서민이라는 단어도 상류층과 대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힘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기도 하고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주장형 지문일수록 마지막 단락을 가장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자의 생각이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필자의 생각도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자, 그래서 선택지에 가기 전에 그래서 이 글은 그런 글이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사고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극단적인 위세의 형태이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박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뽐냄이 아니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검소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를 자신이 한층 더 드러내는 것이다. 소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 중에서도 최고의 소비가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도의 교묘한 소비이며 그것은 상류층의 표시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상류층을 따라 사치품을 소비하는 서민층은 순진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주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위세의 형태이다. 그리고 소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소비 중에서도 최고의 소비가 된다. 이런 정도만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이 되는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는 게 논지를 접근하는 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소비를 자제한다는 것, 상류층이. 거기에 대해서 필자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그렇죠? 부정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도 극단적인 위세의 형태일 뿐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 필자는 좀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간다고 하면 선택지 1번에는 절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소박한 생활을 지향함으로써 서민들한테 친근감 주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3번 선택지에서 보시면요.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틀렸죠. 그들이 접하는 계층과 무관하게.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항상 절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떨 때 절제를 하는 거냐면 차별을 위해서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차별해야 할 계층이 없으면 그냥 고가품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계층이 없을 때는 마음 놓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데 차별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의식하고 절제를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한 거, 틀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된 선택지는 5번 선택지인데요. 현대의 상류층은 사치품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비하지 않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시한다. 그래서 차별해야 할 아래 계층이 없을 때에는 사치품을 소비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비하지 않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시한다. 이게 핵심적인 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위라는 단어가 필세 단어라고 했는데 이런 단어를 그냥 흐릿하게 읽고 그냥 당연하잖아 라고 하면 나중에 선택지 볼 때 여기에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과시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이런 단어들. 그래서 선택지화되는 이런 단어들이 왜 등장하는지 항상 필세 단어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스터디 복습 자료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